안녕하십니까. 서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저는 북방에서도 학원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도 학원을 하는데 수지가 이제 저희 학원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고, 저도 여기서 지금 현재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업은 여러분 어머니들이 걱정이 좀 많으시죠. 왜냐면 시험 끝나고 나니까 이거를 내신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제부터 수능을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는 뭐 이런 거 정시를 해야 돼, 이제는 안 돼.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도 보면 수능 모의고사 점수는 좋은데 내신이 안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지 지역에 우수한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수능은 전국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강원도나 아니면 조금만 내려가 충청도 이 정도에서도 깔아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번에 특별 기억에 보니까 해운대에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가면서 정교등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비하면 수지는 정말 이게 축복받은 동네죠. 수도권이고 그래서 수능 국어에 대해서, 그리고 수능 영어에 대해서 전문 선생님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수능 전문 수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능 수업을 방학번에 들었고 결정하셔도 되고, 아니면 지금부터 이제 수능을 본격적으로 수업을 준비해서 하는 것도 좋고 그렇거든요. 근데 뭐 수능을 준비한다고 해서 수시를 포기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어차피 수시도 하지만 제한 등급이나 이런 것은 수능이 있기 때문에 수능에 대한 대비가 잘 돼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수지가 좀 나은 건 학교 시험이 전체적으로 뭐 국영수가 다 마찬가지지만 수능식으로 거의 내고 있어요. 많은 방향을. 근데 이제 그런데 왜 모의고사는 잘 나오는데 학교 수능이 안 나오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국 단위냐, 지역 단위냐 이런 차이도 있고, 또 하나는 학교 특성이 좀 있습니다. 그 차이가 한두 문제 차이 때문에 아시다시피 등급 차이가 2등급이 되느냐, 3등급이 되느냐, 심하면 4등급이 이렇게 바뀌는 거지, 학생이 실력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학교에 대한 특성, 내신 이런 차이가 좀 있고, 내신에 맞는 학생이냐, 또는 뭐 수능에 맞는 학생이냐, 이런 특성 차이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의 진행 차례는 국어학원 학습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설명인 수능 전문단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리고 수능은 어떤 경향으로 출제가 되고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국어와 영어 선생님이라서 전문적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저희 학원이 사실은 26년 됐습니다. 제가 연식이 좀 됐죠. 근데 보기보다는 좀 덜 돼 보이시죠? 많이 노력합니다. 연sek하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기본적으로 좀 분당 수시 합쳐서 거의 가장 오래된 학원입니다. 수학에는 수희 학원하고 저희 학원하고 거의 그렇습니다. 모의고사는 보통 저희가 한 40% 가까이 1등급이 나옵니다. 2등급까지 치면 거의 절반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좀 모의고사 치면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죠. 내신은 한 30% 정도 나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나 모의고사가 전국 단위로 나갑니다. 근데 또 수능 가면 조금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생을 볼 때 보통 이제 1학년이니까 예비군이 아니니까 학교 성적을 가지고 분반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에 대해서 반 정하고, 그 다음에 학생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학생에 따라 개별 과제가 따로 있어요. 이거는 학원 교재 수업이 있고, 학생에 따라서 상담을 통해서 개별 과제를 따로 정하고, 그거는 예를 들어서 뭐 문법이 부족하다고 문법책을 따로 선정해서 과제를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은 제가 사실 분당에 초창기 이렇게 학원 시스템으로 바뀌기 전에 강의할 때는 제가 150명씩 수업했고, 분당에 한때 1타였습니다. 500명 정도 수업했어요. 수강생이.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면 학생 관리가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전체적으로 학원 추세는 관리형으로 가는 게 전체적인 추세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형은 이제 대형 인원이 많이 다니는 학원들이 있죠. 또 수지들하고 분당에도 있지만 그거는 대체로 인강 쪽으로 빠졌고, 그래서 인강으로 와서 대형 강의를 들으면서 관리형 학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관리형 학원을 대체로 다니든지 이렇게 추세가 바뀌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수지도 대치동도 다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분당도 많이 거의 가고 수지도 이제 앞으로 다 이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제가 부족하면 저희가 좀 남기거나 좀 주중에 불러서 아니면 카톡으로 확인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어머님들 중에는 뭐 새벽 1~2시에 통화한 적도 있습니다. 체험되기 전날 전화하고 왜냐면 애가 이제 공부가 다 안 돼 있는데 보통 학생들은 자기한테 가장 반대하죠. 자기가 이 정도면 됐어. 아니면 힘드니까 이 정도면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의지를 뜯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어머니들은 이미 아이들을 컨트롤하기가 많이 지났죠.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까지만 얘기를 하면 말을 듣는데 말 안 들어서 이 자식 그러고 손 들면 이렇게 이러고 손 들면 손목을 딱 잡죠. 아들이 엄마 말로 하세요. 그럼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문 닫고 들어가죠. 안에서 잠깐 오죠. 그래서 요새 이제 얘기 듣는 것들이 뭐냐면 애하고 얘기를 해서 잘 좀 공부 좀 하게끔 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생 관리나 개별적 학원 선생님들 말을 잘 듣습니다. 사실 학교 선생님보다도 말을 잘 듣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개별적 관리를 좀 하고요. 그 외에 만약에 정 공부를 안 하면 저희가 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저희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아이한테도 얘기를 해서 재등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레벨별로 학교 성적으로 보통 2등급 내신이나 모의고사 2등급 점이 나오는 애. 내신만으로도 결정하지 않고요. 모의고사 성적 같이 해서 동기 중에 하나가 2등급이면 스카이반을 넣고요. 그 외에는 명대반을 해서 지금 여기 명대반에다가 스카이반을 올라가는 애들도 있습니다. 80점대 나오다가 모의고사와 내신 1등 나온 학생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진도는 똑같이 나갑니다. 개별 과제가 학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관리 강도가 좀 다르죠. 그래서 좀 스카이반 애들은 세게 관리하고 여기는 좀 약간 인간적으로 관리해요. 아주 인간적으로 관리하는. 그 다음에 2학년은 내신 수능반, 그러니까 정규 수업 때는 수능 수업, 방학반에는 평소에는 내신반은 학교별 편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 2학기 하반기부터 편성되는 게 수능 전문, 그러니까 정시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수능 전문만 다니면서 홀로 내신 관리하는 학생들 이렇게 있죠. 수업 형태는 정규 수업은 3시간 수업하고 문학기문하고 그래서 1시간 정도 테스트, 과제 점검하는데 총 4시간 정도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교재와 개별 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매주 테스트에서 오답하고 그거에 대해서 오답 지도하고 개별 지도하는 거가 있고 이거 부족하면 주중이나 남기거나 이렇게 합니다. 공부를 시키거나 이렇게 하죠. 내신 수업은 다 아시죠? 학교별로 편성하고요. 3시간 수업하고 중간 테스트하고 학교별 특색 얻는 자료와 교재를 주죠. 과제와 테스트 결과를 줍니다. 어떤 예를 들면 홍천고 같은 경우가 좀 문제가 상당히 어렵죠. 그런 경우는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프린트만 분석해 주는데 저희는 거기에 나온 내용과 관련된 연계 지문을 저희가 수업을 해줘요. 그래서 이번에 부원장이 예비군 설명해서 자랑을 엄청나게 했는데 지문 적중했다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저도 서무 같은 경우는 뭐 장문이 나왔는데 장문을 프린트만 해준 게 아니라 그 외 지문을 저희가 또 문제를 한 50대 이상 풀어줬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잘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신만 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학교 특색에 맞는 자료와 프린트를 주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서 테스트 결과에 학생이 만약에 어떤 작품 2단원이 부족하다 작품에서 뭐 진단할 곳이 나왔는데 그 작품이 부족하다 그러면 진단할 곳에 관련된 작품을 중점적으로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또 테스트를 그 다음 주에 했는데 민독의 서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면 서시에 관련된 중점적으로 그렇게 학생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 프린트나 관리가 따로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안내는 드렸고 나중에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면 제가 질문을 받고 본격적인 메인 설명을 들어갑니다. 조성민 선생은 아주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분당에도 채용원에서도 보상을 가장 많이 되고 있었고 지금은 거기 채용 쪽이 프리랜서로 나와서 학원 선생님들도 연예인 없어서 잘 나가면 강의를 여기저기 대치동도 가고 뭐 여기저기 다니지 프리랜서 그러다가 이제 아주 잘 나가면 제가 옛날에는 송준씨라고 하는데 문제가 돼서 골치 아프고 그쪽에서 스카우터가 와서 스카우트해갖고 이런 단계도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그 수지에서는 왔을 때 꽤 괜찮은 선생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이 선생님이 여기서도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려서 계속 애들을 좋은 성과를 내고 점점 많이 풀어가는데 어머니들이 선택 안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프리랜서니까 선생님들은 연예인하고 똑같아서 안 팔리면 닫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조성민 선생님이 조금 더 들으실 테니까 좀 환영의 박수 좀 쳐주시고 설명을 듣고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저는 이제 고3 국어를 강의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1학년에서 강의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여기 처음 강의를 개설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설명회를 정말 많이 해봤는데 올 때마다 사실 저는 한 가지 말씀만 드리거든요. 많은 얘기를 전달하기보다 과연 국어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 사실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에 대해 요거 세 가지 방향으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국어 공부를 1, 2학년 때는 그래도 좀 잘해요. 2학년까지 모의고사가 그리 어렵지 않고 3학년 올라가면서 되게 많이 휘청거리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특히나 전 지난번에 이제 그 상담을 하는데 학부모님이 그 입시 쪽에 계신 대학교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랑 상담을 하면 딱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고1 때까지 모의고사 잘 받은 애들이 고3만 가면 등급이 그렇게 떨어진대요. 자기가 입시 이제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이번이 하이라이트죠. 과연 국어를 잘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그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제가 수업하고 있는지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학생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보통 어떤 과목을 먼저 시작하죠? 아주 어릴 때부터 영어를 보통 시작하죠. 조금 크면 초등학교 때는 수학이 많이 하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는 보통 이제 국어는 좀 관심 있는 분들이 논술을 하고 그 다음에 영수를 많이 해요. 영어하고 하면 뭘 제일 많이 할까요? 애들 영어하면 뭘 제일 많이 할까요? 단어예요. 영어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맨날 저도 보면 안타까워요. 30개, 60개 매일매일 시험 봅니다. 수학학원 가면은 3-4시간씩 있지 않죠. 하루 종일 있다 오죠. 하루 종일 있다 와요. 그리고 되게 자주 가죠. 가서 뭐 하죠? 그래야겠 문제 많이 풀어요. 그럼 아이들이 여태까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지나면서 아이들에게 박혀있는 공부는 두 가지예요. 먼다를 외우거나 문제를 풀거나. 근데 영어는 단어를 외우면 성적이 늘어요. 단어가 가장 큰 이 장애물이거든요. 이 장애물을 넘겨주는 성적이 오릅니다.
수학학원 가서 문제 많이 풀면 성적이 늘어요. 문제를 풀어서 정답을 맞추면 과정 점검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내가 과정이 틀리면 정답이 도출되지 않으니까 아이들이 깔끔하게 인정이 됩니다. 아, 이거 내가 모른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국어는 암기를 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모의고사 지금 45문항 나옵니다. 빵문항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푼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국어는 우리가 쓰는 모국어고 감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맞추긴 맞추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면 왜 1번이 정답이야? 제대로 알고 답을 모르는 친구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국어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믿었던 공부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국어는 이걸 늘지 않으니까 뭔가 이게 큰 벽에 부딪히게 되죠. 근데 국어는 만약에 뭘 하는 과목이냐? 일단 공부라는 거는 국어 공부는 모르는 걸 아는 데서 필요합니다. 개념 파트는 좀 그렇겠죠.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개념 공부할 때 개념서 보면 개념이 뭔지 나와요. 예시 하나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예시를 보고서 실제로 내가 만나서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찾는 구체적인 방법이 필요해요. 근데 결국 국어는 어떤 거냐면 방법을 체득하는 겁니다. 개념을 단순하게 암기하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방법을 체득해서 그 체득한 내 방식대로 문제를 풀어내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방법이 뭔데 해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예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는 세 가지 영역이거든요. 선택 과목이 있고 그 다음에 문학이 있고 독서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어려울까요? 세개 중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오답률 높은 건 독서예요. 그 중에 선택 과목은 가장 쉬운 영역이거든요. 웬만하면 다 맞춥니다. 선택 과목이 두 가지로 나왔거든요. 화법과 작문, 문법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즘은 문법 대신에 언어와 매체라는 이름으로 고3들이 배우게 되죠. 화법과 작문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영역은 아예 없어요. 아이들은 개념을 공부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그럼 아이들이 무엇을 공부하게 되냐면 유형 연습을 하게 돼요. 1번부터 11번까지 정해져 있는 유형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1번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그 효율적인 방법을 익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대다의 방향을 말하기가 나옵니다. 한 3문단 정도 나오거든요. 강연이나 발표처럼 한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 토론이나 토의처럼 사람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또 유형들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작문 영역에서는 뭐 자료 해석도 하고 뭐 조건에 맞게끔 찾기도 하고 고쳐 쓰는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유형화되어 있는 거에 맞춰서 또 유형을 연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유일하게 문제를 많이 풀었을 때 효과가 있는 건 여기입니다. 화법과 작문이요. 요새 아이들이 3등급 밑으로는 화법과 작문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1, 2등급 친구들은 대부분은 문법을 선택합니다. 그 가장 100점을 맞췄을 때 더 효율이 좋거든요. 가산점도 받을 수 있고요. 문법은 개념이 거의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제 지금 여름방학을 앞둔 시기잖아요. 학원에서 특강들 많이 열리죠. 그 특강들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특강은 저는 문법 특강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유일하게 국어에서 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문법은 1학년 때는 이런 거 배우고 2학년 때는 이런 거 배우는데 이렇게 나눠서 배우다 보니까 아이들이 연결도 잘 안 되고 앞에 배운 거 다 까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문법은 단기간에 빡 끝내고 문제풀이 많이 시키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특강으로 효율이 있는 건 문법입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 문법 공부할 때 개념서 이만한 거 가지고 공부하잖아요. 저 아이들과 6장입니다. 그 6장이 수능에 뼈대가 되는 지식이고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암기한 다음 문제풀이 적용하는 연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게 문법은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독서입니다. 독서가 진짜 참 어려워요. 매번 수능이 끝나고 모의고사 끝나면 오답률 15까지 이렇게 매기거든요. 그 중에 13문항이 독서예요. 독서가 17문항인데 그 중에 오답률 15개 안에 13문항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문학 한 문제,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 문법 한 문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읽기도 어렵고 내용도 어렵고 처음에는 이제 아주 지금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천천히 할 수 있어요. 지문을 어떻게 읽는지 주제도 잡고 하자도 잡고 내용도 정리하고 영역별로 접근하는 방법도 정리하고 그 국어라는 과목이요
중계 알겠어요? 그 독서 영역이 크게는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사회문화 파트가 있고요. 보통 사회 파트는 법경제 나옵니다. 아이들이 죽으려고 법경제 얼마나 어렵겠어요. 가장 어려운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과학기술 지문 나옵니다. 과학기술도 어려워요. 특히나 여자는 수능이 이과가 유리하죠. 근데 문과 친구도 과학을 안 배우죠. 막 죽으려고 합니다. 용어들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인문 파트, 예술 파트 나옵니다. 그냥 글을 읽고 그냥 깔끔하게 푼다. 아이들 집에 가서 혹시 이제 고2나 고1 지금 예비고1, 예비고2, 예비고3 친구들이잖아요. 집에 가서 아이들 문제풀이 하는 문제집 있죠. 이렇게 하면서 넘겨보시면 지문이 있는데 깨끗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장 제가 지양하는 게 깨끗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인문이나 예술 지문은 정보가 적어요. 그럼 뭐가 가능하냐면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얘는 적은 정보를 찾아서 넘겨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이해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근데 과학기술 지문은 정보가 많아요. 대신에 이해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이들이 거꾸로 공부하면 안 되죠. 여기는 막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걸 필요 없는 걸 막 시간 투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방향성에 맞게끔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역별로도 아이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수업 시간에 다뤄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좀 된다면 그 다음부터 이제 1번 문항 나오는 항상 글부준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운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에 추론하는 문제, 그리고 항상 오답률 1위에 들어가는 보기 문제까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한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이렇게 독서를 다루는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 마찬가지인데 문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답률 15위 안에 보통 한두 문항 들어가거든요. 그럼 문학은 그리 어려운 영역은 아니죠. 어디서 많이 갈리냐면 3등급부터 2등급 요 사이가 많이 갈려집니다. 2등급 친구들은 문학을 별로 안 어려워요. 3등급 친구들은 어디가 어려워? 하면 꼭 고전은 이유가 뭘까요? 고전이 어려운 이유는 해석이 안 되죠.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영역이죠. 시간이 좀 해결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답률이 적어지는 영역인 만큼 처음에 연습할 때는 이제 읽기 방식을 연습해요. 지문을 쭉 읽어가면서 읽을 때 뭘 해야 될지 영역별로 정리합니다. 현대식 따로, 일본 따로 읽으면서 해야 될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를 풀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역 방식만큼 방법대로 이렇게 공부하는 이 방식들을 조금 적어놨습니다. 제가 이런 걸 통틀어서 사실 저는 이제 이걸 되게 좋아해요. 어머님들이 설명해 오시지만 선생님이 수업하는 걸 잘 못해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분들이 요 34번은요. 이거 잘 안 보이시면 그 프린트에 있거든요.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도 6월 고3 문제입니다. 정답률이 32.4%예요. 그럼 그 말은 꽤 높아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험의 오답률 2위 문제, 두 번째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이들이 찍어서 맞추는 확률이 20%죠. 그럼 대략 12% 정도 친구들만 알고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만 맞았던 거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죠. 이거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시를 읽을 때 아이들에게 시어를 가지고 의미 판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어머님들이 뭐 의미 판단 한번 해보세요. 나도 또한 마지막 줄에 있습니다.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달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불꽃은 긍정적 의미일까요? 부정적 의미일까요? 긍정적 의미겠죠. 이유는 열렬히 살린다는 다짐을 나타내고 있으니 불꽃은 긍정적 의미가 맞을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 읽으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제풀이 방식이 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평가원은 문제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보기 같은 문제는 이렇게 끊어서 구성해요. 앞부분은 지문의 내용이고요. 뒷부분은 보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건 지문에 이 내용이 있니? 보기에 이 내용이 있니? 이런 걸 묻지 않고 지문과 보기가 어울리니를 봐요. 근데 평가원이 문제를 낼 때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뭘까요?
끝나고 깔끔하지 않아서 오는 이의제기죠. 그럼 평가원은 항상 고민되겠죠. 문제를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만들까? 이 평가원은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아요. 100만큼 좋은 애가 있는데 1만큼 좋은 애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정도의 문제로는 문제를 낼 수가 없어요. 문제를 어떻게 내면 결의 문제로 냅니다. 얘가 좋은 놈인데 좋은 놈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혹은 얘가 좋은 놈인데 나쁜 놈이니 이렇게 물어봐요. 결의 문제로 바꾸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어머님들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과 2번까지만 볼 거거든요. 자, 갑니다. 가에서 서는 남녀를 초라한 경력으로 표현한 것은,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초라한 경력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가요, 아닌가요? 초라한 건 부정적이죠. 네, 부정적입니다. 그러면 뒷부분도 결이 맞으려면 부정적인 의미가 있으면 맞는 선택지겠죠? 읽어볼게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변변치 않은 경험이라고 재해석한 것이겠고, 변변치 않은 건 어떤 거죠? 부정적인 의미죠. 그럼 1번 어떤가요? 1번은 부정적인 의미를 부정적인 의미라고 물어봤으니 결이 맞는 거죠. 1번은 맞는 선택지. 이게 방법이에요. 아이들은 이런 걸 공부하는 거예요. 국어라는 거. 좀 어렵죠. 2번 보겠습니다. 가에서 불꽃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한 것은 그랬습니다. 불꽃은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긍정적인 이미지였어요. 그렇죠? 여기 좀 어려워요. 주름 잡히는 연륜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입니다. 자, 결핍은 좋은 게 아니죠. 나에게 뭔가가 빠져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한번 부모님들 판단해 보세요. 저한테 빠져 있는 게 결핍인데, 그럼 나에게 꼭 필요한 놈이 빠진 거죠. 그럼 결핍되어 있는 속성 자체는 나에게 꼭 필요한 놈입니다. 요 놈은 좋은 거겠죠. 꼭 필요한 게 없는 거죠. 근데 이 꼭 필요한 놈을 끊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요거는 좋은 건가요? 나에게 꼭 필요한 걸 없애는 놈이죠. 부정적인 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2번 선택지는 불꽃이 긍정적인데 얘는 부정적인 의미니 이렇게 물어봤죠. 정답이 2번이 결이 맞지 않아요. 이게 EBS 해석도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아이들이 그냥 해석을 의미로만 판단해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장 국어 공부에서 중요한 건 어떤 지문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읽어라.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읽어라. 어떤 선택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접근해라. 그런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걸 내 걸로 만드는 이 과정이 국어를 3년 동안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국어는 앞으로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국어를 뭘 해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런 겁니다. 지문 유형에 맞게끔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맞게끔 완벽한 근거를 잡아서 푸는 거. 이게 앞으로 아이들이 해나가야 될 주요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학원에서 수업을 이제 3+1을 하거든요. 3시간은 제가 수업을 하고요. 아이들에게 제가 수업할 때 많이 강조해요. 내 3시간은 공부가 아니다. 그렇죠. 제가 떠드는 거잖아요. 공부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 하는 일주일이죠. 이 7일이 아이들에게는 공부가 될 거예요. 이때 아이들을 뭐라 하면 제가 수업했던 방식을 적용해 보는 거죠. 숙제. 근데 이게 어떤 놈은 잘 하겠지만 어떤 놈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1 클리닉 시간이 있어요. 클리닉을 저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냐면 고1, 2까지는 중간에 하루 부르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일주일을 다 낭비하게 되면 아이들이 일주일 통째로 버리니까 중간에 한 번 안 한 번 점검받고 가는 그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고3은 바쁘잖아요. 그래서 고3은 붙여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 1시간에 와서 저는 수업 때 아이들이 숙제로 다뤘던 걸 수업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누가 피해를 보냐면 숙제를 가장 열심히 한 학생이 피해를 봐요. 걔는 3시간 동안에 숙제한 거에 대해서 나는 질문이 딱 하나 있거든요. 그것을 들으려고 3시간 앉아있을 수 있잖아요. 너무 피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절대 숙제한 내용을 수업에 다루지 않습니다. 언제 다루냐면 아이들 개별적으로 클리닉 시간에 가요. 그래서 딱 가서 자료 나와주고 그걸 하는 동안 제가 1대1로 가서 숙제 한번 펴봐. 어떻게 했니? 질문이 있는 거 딱딱 적어놓은 거 해봐.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한 내용을 제가 직접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이게 훨씬 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공부하는 방향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이제 숙제한 걸 점검을 해버리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뭔가 한게 있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저희 이제 수능 전문관 컬리는요, 크게 4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예비고3 파트잖아요. 그래서 예비고3은 이제 첫 단위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고3을 보통 개강을 1월 3일부터 많이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무슨 과목이든 똑같아요. 3월 달에 2월 말쯤에 EBS 수능 특강이 나오거든요. 다 요거에 시작해요. 그럼 실제로 아이들에게 기출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은 2달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2달이라는 시간은 수업으로 따지면 8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의 방향성을 틀어주는 걸로는 돼 있지만 아이들이 그 방식을 체득하는 데까지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기는 고2 이제 여름방학이 가장 좋은 시기예요. 사실 이때쯤 되면 내신으로 대학 갈 친구 그리고 수능으로 대학 갈 친구가 1차적으로 한 번씩은 나눠지죠. 그래서 내가 잘 판단을 해서 아직 내가 내신을 향해 도전할 의지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면 내신을 하는 것이고 아니면 수능으로 돌아가는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하면 충분히 방향성이 맞게 체득된 상태로 고3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고3 나서는 사실 요것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EBS가 총 2번이 나오거든요. 6월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럼 사실상 3월부터 6월까지 그리고 6월부터 한 8월까지는 EBS를 분석하는 시간으로 씁니다. 그럼 아이들은 기출 분석하고 실전 연습할 시간이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추천드리는 게 여름에 시작해서 요거를 많이 돌려놓고 이제 고3 올라가서는 EBS 분석한 다음에 실전 연습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수능국어 매뉴얼이라 그래서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에 대해 다룰 겁니다. 평가원은 매번 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뀌죠. 근데 아이들은 직감적으로 알아요. 야 이거 평가원스럽다. 평가원스럽지 않다니까. 그럼 그 말은 뭘까요? 평가원이 만들어낸 문제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 공통점이 바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기준을 배우는 게 수능국어 매뉴얼 수업입니다. 그 다음에 한 EBS 연계 연습을 하는 거고요. 국어는 지금 연기율이 한 50% 정도로 내려왔다 그래요. 옛날에는 한 70% 됐으니까 더 중요했겠죠. 근데 50%가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절반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50%에 해당하는 연기를 정리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능 완성이라는 EBS 연기와 함께 6월, 9월 모의고사 피드백해서 개별적으로 어떤 약점이 좀 있는지 보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재수반에서 수업을 하는데 가장 강의 평가도 좋고 학생들이 만족도가 높았던 수업이 라이브 모의고사. 1번부터 45번까지, 34번이라고 적어도 선택 과목을 제외한 거거든요. 공통 과목이 하면서 1번 문제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풀어야지. 1번 선택지 어떻게 찾을 거야? 이렇게 찾아야지. 한 3개월간은 제가 1번부터 34번까지 아이들과 함께 이 시간이 계속해서 풀어나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길을 가지고 있는 점검하고 제대로 된 개념을 찾을 수 있는 점검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 재수반에서 첫 수업 딱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아이들이 좀 만족도가 높아서 바로 좀 다른 반이 개설될 정도로 아이들한테 되게 만족도가 높았고 실제로 도움 많이 했던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9번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잠깐 인사만 좀 드리러 왔고요. 저는 TS 영화학원 원장 최강성입니다. 지금 오늘 설명회가 이제 정시반 이제 위주로 설명회가 들어가긴 할 텐데 저희 자료 보시면 뒷부분에 이제 내신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관리가 되는지 그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오시는 선생님이 안내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혹시 그 뭐 따로 개별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하면
주시면 제가 따로 연락드려서 더 자세히 개별적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이제 운영이 되는 학원이고요. 중학교 3학년은 사실은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1년, 2년 정도밖에 안 됐고 1학년은 인원이 조금 있고 2학년이 인원이 많고 3학년이 인원이 제일 많은 학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모님들께서 이제 보통 고등학교 3학년 학부모님이 제일 많으시고 그 다음에 2학년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수시를 쓸 것인지 아니면 정시를 쓸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셔가지고 저희가 재원생 부모님들한테는 따로 원하시는 분들을 따로 연락을 드려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설명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 모셔놓고 한두 시간씩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0분 정도 안에 최대한 짧게 끊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기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선생님 보실게요.